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점심시간 가장 뜨거운 이슈 전해드립니다.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가장 주목받는 이슈 8개를 엄선해봤습니다. 5위 먼저 보실까요? 처음이자 마지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특검 활동 기간이 8일 남은 만큼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8위입니다. 연극 1세대 배우 윤석화 씨가 하늘 무대로 떠났습니다. 윤 씨는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나답게 살자며 항암 치료를 포기했는데요. 연극계 전설이자 저도 부드러운 여자예요라는 광고 유행어까지 남긴 윤 씨. 동료 배우들은 별 하나를 너무 일찍 떠나보냈다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요 랭킹쇼가 뽑은 랭킹 1위부터 만나보시죠. 토요 랭킹쇼 오늘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는 건 참석자들의 말도 그렇지만 대통령의 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피스메이커가 돼주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 만큼 대북 관련 메시지가 주목됐는데 이 대통령의 말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 철책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여지가 없다. 최 교수님 보실 때는 대통령이 남북 간의 대화 물꼬를 좀 트고 싶다. 그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태가 되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만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불안감이 커지다 보면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안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평화 무드가 좀 확산돼서 남북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관계가 또 개선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들어올 수 있는 또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의 큰 구상은 지금까지 꽉 막혀 있고 이렇게 경색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남북 관계가 평화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 부위원장님, 야당은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놨던 말 중에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해서 어떤 방어선을 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문제 삼는 것 같던데요. 저 부분은 사실은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예. 게 북한이 저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본인들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쳤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북한이 침공당할 것을 우려해서 방어용으로 쳤다. 이 말은 저희가 6.25 때도 보면 남침설, 북침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북한은 아직도 아마 남한이 침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침략해 내려왔다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 내려왔다가 다시 저희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를 막기 위한 것이냐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 우리가 침략하는 거 또는 우리가 침략 당하고 나서 올라갈 수 없나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상의 문제점도 대통령이 드러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한 저런 근거가 명확해야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저렇게 말씀하실 만한 근거를 명확히 대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걸 국민 앞에 저렇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북한의 국경 방비 내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지금 확충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핵무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께서 늘 강조했듯이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앞서 있었지만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 하에서 상당한 기술 이전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마저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도대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한테 안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저는 인식 자체에 있어서부터 불안감을 느끼게끔 하셨잖아요. 저 부분은 대통령실이 좀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는 안보 전문가로서 보실 때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요? 예, 일단 이제 북한이 말이죠.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지대를 만들고 또 방벽을 세우고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늘 북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무력을 강화하고 그걸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김정은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미제와 대한민국이 늘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지도자는 이걸 막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통은 다 미국과 한국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벽을 치면서도 이건 언제든지 북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선전할 겁니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을 한 번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걸 김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이 접경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 접경 지역에 근무했던 예비역들은 아마 북한 군인들이 우리가 침략하지 않은 걸 명확히 알고 고기 잡고 빨래하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하는 조치들은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 보여요. 그러나 이 북한 내부에서 선전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고 대통령도 그래서 혹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북침 걱정 발언도 공방이 됐지만 이 발언도 공방이 됐습니다. 노동신문을 언급한 건데 노동신문이 지금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 왜 못 보게 하냐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한테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꿰면 넘어갈까 봐?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예, 이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보지 못할 이유가 뭐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센터장님, 네. 그런데 어제자 노동신문을 봐도 김정은 위원장의 공장 준공식 참여 기사가 나오고 주로 노동신문에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 동정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국민이 꼭 봐야 되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아마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북한이 발행한 자료들을 적성 자료로 구분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접근을 제한해 온 것은 그것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와 북한 조선노동당을 선전하기 위한 업적을 선전하고 세뇌하기 위한 그런 선전 수단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 다수가 노동신문을 본다고 북한에게 뭐 전향이 된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하,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짓말도 계속하고 계속 들으면 그게 진실같이 느껴질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같이 북한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에서 의유동됨이 없지만 예. 북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나 일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그냥 공개가 된다면 북한이 아마 이걸 그들의 선전, 선동, 통일전선을 위한 그런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네. 좀 단계적으로 유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 통수권자인가?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간첩들의 난수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최 교수님, 우리 전문가이신 문 센터장님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접속을 지금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선생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 네. 그 부분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접근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걸 바꾸는 방안 자체는 뭐냐면 만약에 노동신문이나 북한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건 금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를 들면 내가 그걸 복사해 오거나 아니면 그걸 가져가 딴 데 유통시키고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만 접속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개방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신문 본다고 거기에 무슨 동요가 되겠어요? 더 제가 볼 때는 저 독재국가 나쁜 나라 이렇게 인식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다라는 평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어린이나 청소년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하. 성인들은 그렇게 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독재국가고 김정은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나란가 이런 생각이 들지. 그거 들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아 김정은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이제 성장 과정에 있고 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바꾼다고 아직 뭐 그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유통은 못하게 막고 접속하는 걸 제한하는 거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원하는 사람이 가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 노동신문 접근 가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본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저 같으면 예.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뭐하러 봐요? 시간 아깝게.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본인이 보고 싶어서 접속해서 가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접속 자체를 막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지금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걸 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접근 문제도 그렇고요. 또 유통은 막기로 했으니까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상태에서 추진되지 않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이 맥락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입법 반대, 국보법 폐지는 국가의 기초방어벽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16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윤 부위원장님, 지금 폐지 논쟁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저 부분은 논쟁이 계속되면서도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도 거대 그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폐지를 안 시켰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회기에 걸쳐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반국가 단체라는 게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북한은 이게 반국가 단체가 아니고 반국가 뭐 적국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반국가 단체의 그 전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이 부분은 저 섣부른 부분이 있고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형법으로 대체하고자 하면 형법에 국가보안법상의 조문을 더 넣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적국의 개념을 넓히는 취지의 형법 간첩죄 개정도 안 하면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 먼저 폐지한다 그러면 실제 여러 측면에서 보면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신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내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에 대해서 이거 단속하자라고 주장하시면서 국외에서 오는 허위 왜곡 정보 가능성이 큰 기관지에 대해서 이걸 국민적 어떤 뭐 수준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다 봐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면 매체들에 상관없이 이건 봐도 되겠죠. 그런데 아하, 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 북한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을 우리가 이걸 풀어줘야 되나요? 저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나가시는지 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통일부 업무 보고가 계속 화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윤곽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보따리라는 이름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는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서울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입니다. 이미 2018년 리커창 문재인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 측이 먼저 제의했던 사항입니다. 또 북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서울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이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보따리 그림으로 바로 만나보죠.
우선 첫 번째 보따리는 서울에서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고요. 두 번째는 원산 갈마지구 관광할 수 있게 하겠다. 세 번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입니다. 특히 원산 갈마지구 관광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확대해서 종래는 우리 국민까지 관광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센터장님,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저는 저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남북 관계가 된다면 정말 지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진정한 평화 한반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가능성을 물으셨는데 이 걸림돌을 넘어가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이 문을 닫고 금강산 관광은 그 전에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만 이게 지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풀리려면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비핵화는 영원히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대북 제재도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고속철도를 논다는 거는 이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 제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관광이 이루어지려면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원산 갈마지구가 오픈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외국 관광객 거의 없고 사실 개전 휴업 상태거든요. 북한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그곳에 가려면 정말 안전 보장, 평화 분위기가 돼야 가능하다. 예.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게 대북 제재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꼼꼼히 봐서 긴 안목에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통일부의 취지에 따르면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히고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지시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성무 센터장님께 제가 짧은 질문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OX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짧은 질문 3가지만 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외교부든 통일부든 통일을 지향하는 것 맞습니까? 그건 외교나 통일이랑 같은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외교부의 방법론보다 통일부의 방법론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통일부와 외교부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우리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부처고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두 부처가 갈등보다는 협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최 교수님,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역할은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사실상 통일부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 이걸 뒷받침할 만한 것이 민주당에서 이른바 자주파에 힘을 실어주는 기구를 띄웠단 말이에요. 이건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다고 보세요? 교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문성무 센터장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에요. 한반도 내에서 남북 간의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외교적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푸는 문제는 외교부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통일부만 가지고서 남북관계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하는 역할이 일정 부분 도움을 주지 않으면 국제관계에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일부와 외교부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외교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게감으로 본다면 통일부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하지만 남북관계에서 외교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 업무보고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여기서는 문성무 센터장과는 인사 나누고 다음 랭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호구냐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쿠팡 이야기입니다. 쿠팡이 비판을 받는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책임일 겁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까요. 코로나 확진자 발생도, 노동자 과로사도 언급이 없었던 쿠팡이 투자자에게 실적을 알릴 때만 한국을 강조했습니다. 김태우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20년 총 152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쿠팡 부천 물류센터. 당시 쿠팡은 근무자들에게 감염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후조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직원 2명의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김범석 의장은 쿠팡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는 부분만 강조했습니다. Strong first quarter growth comes against two headwinds. First, a comp against a strong quarter last year that experienced large order spikes due to the COVID-19 outbreak, which started in Korea in late January. In spite of those and countless other challenges, we upheld our high on-time delivery rates. 이후 쿠팡에선 택배 근로자 사망이나 물류센터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가 터졌지만 김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신 투자자들에게 사업 실적을 알릴 때는 어김없이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Our results this quarter continue to demonstrate our conviction that Korea remains a remarkably durable growth opportunity. FLC, an essential driver of economic revitalization for underserved regional economies across Korea. 쿠팡은 김 의장의 발언 취지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지금부터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쿠팡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돈은 한국에서 벌고 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쿠팡이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후조 출근을 강행했고 또 김범석 의장이 택배 근로자 사망이나 물류센터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의 침묵만 지켰다는 지적이거든요. 성치훈 부대변인님, 이 김 의장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발생하는 그 기업의 윤리적 문제나 책임감에 대해서는 일말에 뭔가 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뭔가 그 한국에서만 돈을 벌어서 미국 그 국회에 로비를 하고 이런 것 이 대상으로만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얼마 전에 국회에 와서 했던 발언 중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미국 법령은 어긴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법령 어기지 않았으니 너네가 우리 건드릴 테면 건드려봐. 이런 자신감을 갖고 지금 한국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한국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서 미국 국회에 수백억의 돈을 후원금을 내면서 그런 것들을 본인의 방어막을 해준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쿠팡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갈 경우 아마 미국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지금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포지션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 정말 국회, 저는 이건 여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김범석 의장이 한국을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사업 실적을 알릴 때입니다. 들어보시죠. Our results this quarter continue to demonstrate our conviction that Korea remains a remarkably durable growth opportunity. Making FLC an essential driver of economic revitalization for underserved regional economies across Korea. 강전애 변호사님, 한국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렇죠. 한국에서 쿠팡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시장에서 돈벌이만 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은 미국인이 운영하는 미국 회사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까 성치훈 부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로비를 해놓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 회사가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이르는, 고자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을 보면은 쿠팡에서 미국 측에 이미 로비로 100억 단위의 돈을 썼고 그리고 미국 대선 과정에서는 로비 금액을 2배로 올렸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윤리에 있어서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에 대해서는 정말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무책임한 모습은 또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또 드러났는데 뭐냐면 지난 10월에 경주 에이펙 있었잖아요. 이때 쿠팡이 공식 후원자였습니다. 그때는 에이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요.
In partnership with APEC governments, Coupang will continue to help lead the way with and promote widespread economic growth. 근데요. 에이펙이 끝나고 사흘 뒤에 에이펙을 통해서 뭘 얻었느냐는 질문에 김범석 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I think the sponsorship on APEC is not a significant, business lever. I don't think that was one of the major initiatives in our company. And let me clarify a little bit about, I think it's a lever as to partner and build relationships for future investment opportunities more than, a direct business impact. 최 교수님, 네. 김범석 의장의 말을 최고 재무 책임자가 주워 담는 그런 수습하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 입장에서는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사업적 의미로 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에이펙이 그러면 공식 후원사가 된 거죠, 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돈도 벌고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인지도도 쌓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펙 행사에 본인들이 공식 후원사가 된 것은 결국 에이펙의 참가국들로 하여금 쿠팡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찌 보면 그걸 통해 사업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속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는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 정부와 함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쌓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한국을 이용만 하고 한국에 대해서 뭔가 보답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무슨 뭐 대한민국의 정부가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들한테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용해 먹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용하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는 나 몰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번 이 발언에도 묻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쿠팡의 무책임한 모습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이런 비난도 나옵니다. 여러분 회원가입할 때 약관 일일이 다 읽어보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그 깨알 같은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킹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물론 이번에 불거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킹이라기보다는 내부 직원의 유출이었지만 어찌됐든 해킹으로 인한 피해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되니까 이걸 또 슬그머니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윤 부위원장님, 이런 모습들이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쿠팡이 대한민국 시장을 보는 시각이에요. 이 시각은 상당히 뭐 고압적이다 또는 좀 예를 이런 거죠. 당신들 필요해서 계속 이용하는 거 아니야라는 식입니다. 더 이상의 마케팅이 필요 없을 정도죠. ES 경영 국내 업체는 상당히 정부 눈치를 보면서 감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 발로거든요, 저게. 그만큼 소비자 주권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당신들이 필요하니까 아마 떠날 수도 없을 거야.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시장 평가를 하고 있다.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우리 국회도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쿠팡이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 배경에는 큰 대형 유통 할인점 있죠. 유통점이 배달을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6시부터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아예 패킹 작업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휴무, 강제 휴무. 그러니까 이 패킹 작업을 못하니까 배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새벽 6시까지 10시부터 패킹 작업을 해야지만 다음날 배달할 수 있는데 못하게 했으니까. 국회 책임도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완전히 독점적 지위를 제도적인 본인들한테 어떤 옹호적인 여러 법안 때문에 얻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잘해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 도움을 얻어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회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쿠팡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할까? 왜 이렇게 배짱 경영을 할 수 있었을까의 배경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국회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쿠팡으로 이직을 했다는 겁니다. 16명이 된다고 해요. 성치훈 부회장님. 성치훈 부대변인께서 아시는 분들도 쿠팡에 많이 가 계시죠? 국회에 계셨으니까.
16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6명이라는 저 숫자는 뭐냐면 5년 동안 국회 보좌진으로 일하다가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대관이라고 하는 기업을 위해서 대외 협력 활동을 하는 이미 대관으로 나간 사람들 중에서 쿠팡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다가 쿠팡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쿠팡이 새로 채용한 사람이 거의 20-3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 숫자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보통 국회 보좌진을 받을 때보다 뭐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고 가고 대신에 연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부 됐을 때 또 국민의힘 출신이 대거 들어갔었고요. 이번에 또 정권이 바뀌니까 국민의힘 출신을 또 대거 자르고 민주당 출신을 또 대거 영입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국회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로비 창구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아나무인식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전혜 변호사님. 근데 국회의 공직자들은 어떻게 보면 쿠팡을 감시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쿠팡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쿠팡에 취업을 했다? 이거 이해충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최근에도 서영교 의원이 쿠팡 전직 상무와 같이 식사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보좌진들이 쿠팡에 들어가서 그것도 역시 이해충돌 논란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넘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게 국회의 관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보좌진들이 이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취업 심사라는 것을 형식적으로만 받고 쿠팡에 가서 그 거액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그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대관이라는 형태로 로비를 하고 있는 이 관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급해 주신 서영교 의원이나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한 의혹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김 의장 국회 청문회에서 이번에 쿠팡 청문회를 하면서 불렀는데 출석 안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그래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도 물론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쿠팡이 이렇게 정말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저런 태도,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런 형식으로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해서 자기 이익만 배만 채우는 저런 사람들은요. 예. 정부든 아니면 국회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쿠팡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직 없잖아요. 미국은 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일부 변호사들이 가서. 왜냐하면 미국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저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소비자를 무시하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김범석 의장이 미국인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하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징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네. 정부든 국회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소비자들도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활동들이 쿠팡을 압박해서 쿠팡이 더 이상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쿠팡 청문회에서 따져 물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쿠팡 청문회에 이 김 의장이 불출석한 그 자리에 미국인 임시 대표가 나왔고 동문서답만 이어졌습니다. 마치 영어 듣기 평가 같았습니다. 보고 오시죠. 혹시 이분들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어를 전혀 못하십니다. 기본적인 뭐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뭐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시죠. 공식적인 입장. Thank you for the question, and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be here and to answer questions today and to respond to this committee and to the National Assembly.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위원장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네, 이거 삭제해드리겠습니다. 삭제해드리고 Happy to be here 이런 거 번역하시겠습니까? 통역? We take Korean law 끊으세요. very seriously and our responsibility 거기까지 very 됐어요. seriously. 됐다고요. I would like to be able to complete my answer. 예, 윤 부위원장님. 결국에 이 쿠팡 청문회에 정말 따져 물을 게 많았는데 저런 방금 보신 좀 웃긴 장면들만 남았거든요. 저거는 사실 국회와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저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결정 권한이 제한돼 있다 하더라도
제한돼 있는 결정권 내에서는 성실한 답변이라고 인식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저는 좀 놀린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예. 지금 쿠팡 문제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 시대부터 그다음에 물류센터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론화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쿠팡에 이게 직접 한국의 대표자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쨌든 한국 법인을 지배하는 법인의 의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의사결정한다고 모두 다 알고 있는 김범석 씨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서면으로라도 최소한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역대 이렇게 무책임하고 아나무인격이고 대한민국 시장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테크 기업의 수장도 아니고 저는 쿠팡이 테크 기업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예. 이 물류 배송 이런 시스템만 테크로 구성해놨지 실제 물류를 사다가 포장해가지고 배달하는 거잖아요. 배달업체예요. 그런데 저렇게 아나무인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를 이렇게 무시한다? 저는 글쎄요. 국회가 이번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를 해야지만 또 대통령께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 실제로 이 정부와 여야가 이번만큼은 좀 한마음으로 쿠팡을 향해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추현 부대변인님. 예. 일단 범부처 TF 출범하고 또 2차 청문회 카드도 꺼냈는데 영업정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요. 일단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많은 법조인분들이 이게 가능할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네. 2차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봤던 장면처럼 또 우스운 장면만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들은 탈팡, 이른바 쿠팡을 탈퇴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한다 했을 때 쿠팡에 있는 그 수많은 입점 업체들 그리고 쿠팡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새벽 배송 기사들인지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쿠팡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고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영업정지 등등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들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만 네.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우리가 봤던 김범석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고 쿠팡의 직원들이 피해를 볼까 봐 그것들을 좀 세심하게 다루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전혜 변호사님. 네. 실제 영업정지 가능성이 궁금한데 어떤 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 그 카드를 이미 꺼내들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영업정지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만약에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그 이후에 쿠팡 측에서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또 물론 위헌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회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법률을 개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번에 쿠팡 사태가 이렇게 좀 윤리적인 문제까지 확산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기업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건들도 역시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국회 측에서 이게 나중에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들도 좀 예상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쿠팡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랭킹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국민 속으로라는 키워드를 보고 오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변화를 강조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계엄 해제에 빚이 없는 저를 당원들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변해야 합니다. 이제 저들보다 먼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꿔내는 국민의 힘으로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충북 지역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14분간 연설을 했는데 14분 연설 동안 변화를 14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한 번꼴로 변화를 외친 건데요. 윤 부위원장님.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당내 여러 가지 그 노선 변경 내지 뭐 사과 요구에 대한 의견이 분출했죠. 의원들도 많이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지율 이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당과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국회 운영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길은 여론을 얻는 길뿐이 없는 거죠. 예. 여론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국민적 요구에 반응을 좀 민감하게 하겠다라는 취지고, 또 하나는 저게 그 당원들이나 당내에 있는 의원들 또는 정치인들에 대한 메시지도 겸해서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변하자는 거죠. 내부에서 나도 먼저 변할 테니까 당신들이 요구했듯이 내가 변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같이 변해달라. 우리 내부에서 그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변할 테니까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당내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춰지고,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헤게모니를 요구하거나 지키려고 하는 두 세력 전부 다에 대해서 이 여론이 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변하자라는 취지의 아마 개혁적 요구를 수용하겠다, 같이 개혁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저 연설에서 변화의 구체적인 방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해보니까 3단계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외 경청 행보, 그리고 특보단 구성, 그리고 이기는 인재 영입. 윤 부위원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과 요구에 대한 분출, 그리고 당의 내부적인 사정 등등으로 이런 변화를 공언한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그런데 당내 소장파 중심으로 사과 요구가 나왔던 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 변화를 공언하기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특히 1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1년이 되는 날이고, 그날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마침 100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내고, 의원들이 여러 명의 단체로 혹은 개별적으로 SNS를 통해서 메시지들을 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늦은 느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도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스탠스 변화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근에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까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말은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속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진정한 변화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변하겠다라는 그 말에 친한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진짜 변화가 아니고 변화하는 척하는 거라면 국민 기망이다. 그게 아닐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굉장히 원론적으로 보입니다. 함께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과 보수가 살 길이다. 윤 부위원장님,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의 말보다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약간 톤 다운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저 말이 기본적으로 당내 분위기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만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당세가 약화될 때 내부 헤게모니 싸움이 격화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자명하거든요. 누가 이기든지 간에 헤게모니 싸움에서 누가 명분을 쥐고 실력 행사를 통해서 누가 누굴 제압하든지 간에 결국은 지방선거 지고 총선 지고 대선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험적으로 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 2호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 당내 지식이나 과거의 관행,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는 그만 당내에서 싸우지 말고, 본인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자 역할이 있는 거라서 이제 당내를 향한 눈보다는 민주당과 대통령을 향한 눈을 크게 뜨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언급했지만 이 국민의힘 내부 개파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은 여전합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장동혁의 변신과 중도 확장을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박수치고 응원해줘야 되잖아요. 현재 조건이 연내에 색채 묵은 문제들, 뭐 김종혁 씨 건이나 한동훈의 이 당원 게시판 건이나 이런 문제들을 털어버리는 게 그 변신의 중도 확장의 선제 조건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과 한동훈계를 다 짜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한동훈계를 다 날려버린 다음에 우리가 당명을 바꾸고 어허. 그 다음에 중도층에게 예. 저희는 사실은 중도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지도를 올리겠다는 그런 나름의 계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듣는 고름 상당히 좀 불쾌하긴 한데. 예, 국민의힘의 이 큰 두 개파 한번 분류를 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철우 경북지사랑 장해찬 부원장의 목소리,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와 박정화 의원 목소리인데요. 서로 저격하는, 개파 간 서로 저격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일단 장동혁의 목소리를 보면 이철우 지사는 계엄 사과에 좀 선을 긋는 발언을 했고 또 장 부원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계 축출을 강조했거든요. 장 대표가 변화하자라고 목소리를 냈는데 좀 같은 흐름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변화하겠다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장동혁 대표의 그 말은 속내는 저 두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 행동이나 말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거나 탄핵에 대해서 그게 잘 된 거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은 언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말은 변화를 얘기하지만 행동이나 다른 표현에 있어서는 변화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변화가 국민들에게 체감적으로 오려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 어게인 세력들과 함께 하는 절대로 장동혁 대표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진실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두 사람 이철우 지사나 장해찬 전 최고가 하는 얘기가 속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동훈 계라고 하는 개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쪽을 정리하고 이제 극우 세력들과 함께 가는 것만이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의 속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는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때 신뢰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전혜 변호사님. 네. 진실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동훈계 반응을 보면 계속 각을 세우는 모습이거든요. 한동훈계 다 날리고 좀 중도였다고 이야기할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저희 채널에 나와서 찍어내려면 나를 찍어내라 이런 말도 했거든요. 좀 전면전으로 나서는 건지 아니면 변화를 얘기하면서 봉합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는 좀 중징계안을 권고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무감사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중도 확장적으로 가는 것과 한동훈 대표의 그 단계의 사건을 정리하는 것은 저는 좀 별개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마침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윤리위에 올릴 만한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중간 결과 발표라는 거 있어서 가족들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거의 특정을 한 상황인데, 근데 가족들이 모두 이미 탈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더 이상 징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연좌제 형태로 한동훈 대표를 윤리위로 올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분들을 당무감사위에서 정리를 하면서 뭐 봉합하는 모습들, 그로 인해서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를 안는 것이 중도 확장이라고 이코로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아하, 다른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되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는 당원 게시판의 문제에서도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봐요. 사과든 아니든 본인 당대표 시절에 저거를 정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진빈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유의미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마 최 교수님께서 그렇게 유의미한 행보가 있었구나라고 평가할 정도의 중도 확장형 유의미한 행동은 분명히 뒤따라옵니다. 근데 예고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제스처, 어떤 김종혁 최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철회한다 이런 게 없으면 중도 확장이 아니다. 이런 식의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 변화에 대한 해석도 좀 분분한 상황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생일을 기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저녁 자리를 했는데 여기서 선출된 대표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싸우다가도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를 막는 게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춘 부대변인님. 예. 그런데 이 발언들을 두고도 한동훈계 그리고 장동혁계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서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표현, 그럼 저희 당이 강도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너무 과한 표현을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좀 친한계랑 친윤계가 싸우고 있나요? 저는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폭행입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친한계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입으로는 그렇게 뭔가 변화하겠다는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임명한 이 인선만 보더라도 그냥 계속 우회전하고 있잖아요. 우측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거기에 이제 도태우 윤리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그분까지 정말 임명이 되면 이건 뭐 거의 판타스틱 4 아닌가. 정말 친한계를 쫓아내기 위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사감이 있는 사람들을 다 임명하면서 이러면서 중도 확장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한계를 특정하면은 이거는 중도 확장을 포기하는, 아니 그렇게 저희 보입니다. 왜냐면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스탠스에서 친한계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중도 보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를 축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도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숙청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를 쫓아내는 것이 중도 보수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당내에서 역대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인 시절에도 과연 그런 여러 정책들이 중도 보수 쪽이자 지금은 현안이 개헌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하나 갖고 어떻게 입장을 내는지에 따라서 중도 보수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단일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윤 부위원장께서 이번 주에 장동혁 대표가 의미 있는 변화의 조치를 취할 거라고 예고를 주신 만큼 저희 채널A에서도 열심히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윤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게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공언한 계기로 여러 사과에 대한 요구 분출 그리고 당내 의견 등을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왜 어제 갑자기 이런 발언을 꺼냈을까에 대해서 이 장면을 꼽기도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지금부터 내년 선거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람을 영입해서 모셔오고 사람을 찾아내고 하나로 뭉쳐야지만 이기겠죠? 네. 무슨 말이요? 뭉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건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다고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최 교수님께 먼저 짧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모습이 그냥 이렇게 표현할까요? 공동 전선을 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실제는 둘이 그렇게 가깝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전 후보 입장에서도 어쨌든 장동혁 전 대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의 주도권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모양새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친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윤 부위원장께서는 저 장면이 장동혁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미리 계획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 장면은 사실은 원래 김문수 전 지사가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지원했잖아요. SNS를 올렸기 때문에 저 부분은 색다른 장면은 아니라고. 원래 한동훈 전 대표는 저 자리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용까지 정치권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들이 공분한 소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못난이 귤 들어보셨죠? 맛은 조금 없어도 상품성이 좀 떨어져도 맛이 좋아서 한 번쯤 사본 적 있으실 겁니다. 못난이 귤을 주문했더니 못 먹는 귤이 왔다고 합니다. 소비자들 뒤통수 맞았다면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쥔 귤로 벽을 두드리자 단단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껍질은 얼룩덜룩 검게 변색됐습니다. SNS에서 판매한 못난이 귤입니다. 판매자는 못나도 맛있다며 일일이 손으로 선별해서 보낸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들이 받은 건 곰팡이가 피었거나 딱딱하게 말라 먹을 수 없는 귤이었습니다. 본인이 먹는 영상도 있었고 그래서 믿었죠. 하나를 뒤척였더니 그 찝찝함 있잖아요. 새똥 묻은 것도 있고 애기한테 좋은 거 좀 싸게 먹여보고 싶어서 깔 수 없이 딱딱해가지고 버린 것도 많았고요. 서귀포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단순히 못난이 감귤이 아닌 판매가 금지된 비상품귤이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며 자체 환불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감귤조례에 따르면 부패나 변질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비상품귤을 판매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귤 공급자는 일용직 직원이 분류를 잘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판매자는 판매하면 안 되는 귤이 공급된지 몰랐다며 환불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이번 랭킹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서 시작된 불법 의료 의혹, 이른바 주사이모 게이트인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까지 그 불똥이 튀었는데요. 9년 전에 방송에서 차에서 링거 맞는 장면 소환이 되면서 이 전현무 씨가 박나래 씨랑 같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사이모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불거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현무 씨 측에서는 빠르게 입장 냈습니다. 허 변호사님, 불법 시술이 아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서 한 거고 처치랑 마무리만 차량에서 했다라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현무 씨 주장이 사실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치에 마무리만 하는 것도 충분히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의료 행위의 정의를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처방부터 투약, 진찰 모든 전 과정을 의료 행위로 보고 그 밖에 의료 전문인이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모두 의료 행위로 굉장히 넓게 포섭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사 바늘을 뺄 때도 충분히 감염의 위험이 있고 특히 사람에 따라서는 늘 맞는 주사를 맞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사 용량이 많이 들어갈수록 주사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본다면 이 링거를 맞다가 외부로 나가서 이동하는 차량에서 나머지 링거를 맞고 그리고 바늘을 빼는 마무리 처치만 본인이 했다라고 해서 이게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경우들은 응급환자라든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자의 요청, 환자의 요청이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황도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응급 필요성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왕진을 받아서 집에서 주사 처치를 하는 사람들도 이 남은 폐기물도 결국에는 의료 폐기물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돼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늘을 모아서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현무 씨는 본인이 처치 마무리했다고 하고 이 바늘이나 나머지 폐기물들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전 좀 의문이거든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이 전현무 씨의 차량 링거 사진 자체가 주사이모, 그 이모 씨와 연관성이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링거만 등장해도 이제는 주사이모가 소환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관련 인물들이 논란이 되자 바로 줄줄이 활동 중단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한 인물이 추가됐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고정 멤버죠. 샤이니 키가 방송 활동 중단을 밝혔고 또 먹방 유튜버 입짧은 햇님까지 활동 중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박나래 씨가 침묵을 깨고 마지막 입장문을 내놨었는데 당시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죠. 들어보시죠.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누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전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동료들한테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상황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샤이니 키 그리고 입짧은 햇님, 입짧은 햇님도 고객이었다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이 정황이 공개된 건데 입짧은 햇님이 주사이모한테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정황이죠. 주사이모가 박나래 씨 매니저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햇님이 다이어트 비결은 내 약이다. 약을 먹고 30kg를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3번 먹는다, 심하게 먹는 날은 4번 먹는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최 교수님, 이 약이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한 약으로 알려졌는데 그렇죠. 이 주사 의무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내 의사 면허가 없어서 논란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펜타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인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엄격하게 처방을 해야 되고요. 오랫동안 먹을 수도 없습니다. 최대 29일까지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처방을 받으려면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런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았는지 대리 처방을 했는지 누가 또 예를 들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사람들이 대리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이분이 예를 들면 주사 이모라는 분이 어떤 형태로든 뭐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만 네. 그래서 수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리 처방했다면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 만약에 또 대리 처방이 아니라 병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방법을 이용했다면 그것도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어쨌든 이 햇님이라는 사람이 그걸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지 않았다면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 사안에서 누가 개입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이니의 키나 햇님이라는 유튜버나 해명이 비슷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주사 이모를 알게 됐다. 변호사님, 그럼 지인이 도대체 누굴까? 이것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네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빨리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키와 입 짧은 햇님의 해명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한 병원을 가서 이른바 이 주사 이모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뭔가 인연을 이어왔다라는 그 구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소개해준 지인이 사생활의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들에게 이른바 주사 이모라든가 링거 이모들을 전문적으로 소개해주고 다니는 브로커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지인을 잡아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주사 이모, 링거 이모 역할을 자처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색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걸 알았든 몰랐든 그래서 완전한 피해자이든 방조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든 관련된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 지인을 연결고리로 넓혀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 지인은 전문 브로커일 수도 있지만 연예계 종사자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앞으로 연예계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또 이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는 비연예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 비연예인들까지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 이모 논란이 게이트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논란에 휩싸였던 연예인들이 내놓은 해명을 보면 정재형 씨, 온유 씨, 전현무 씨는 의혹과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박나래 씨, 키 씨, 그리고 햇님 이렇게는 활동 중단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어느 연예인이 또 이름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물론 그 지인이라는 게 뭐 논란의 시작이 됐던 박나래 씨일거나 혹은 뭐 다른 연예인이거나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연예인인 브로커거나 그렇죠. 좀 가능성이 되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열려 있죠. 이제 저게 지금 나오는 그 패턴을 보면요. 방송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던 말들이 클루,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분들이 방송에 또 그 기안84가 시상식에서 했던 말에 또 논란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지금 예전에 했던 발언들, 예전에 방송 촬영하면서 했던 발언들 중에서 주사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닝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게 다 이제 하나하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나래 씨가 출연하거나 박나래 씨와 친분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할 거예요. 만약에 개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관계가 돼 있거나 주사 이모라는 사람을 한 번이나 만났거나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나올지 몰라요. 이건 누가 제보회사가 아니라 이미 기록에 남아있고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했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 예. 그냥 재미삼아 또는 오락성으로 했던 발언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은 아까 키와 햇님의 입장문의 공통점을 우리가 봤는데 공통점 또 하나 있습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시작이 됐던 박나래 씨는 정작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박나래 씨의 해명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사과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던 영상. 그러다 보니까 뭐 마치 선전포고를 하는 영상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저 영상을 왜 찍은 걸까요? 결국 대중의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입장 표명을 하기는 해야겠고, 그렇지만 그 입장 표명 내용문에는 어떤 정면으로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명하기에는 이미 본인에게 앞두고 있는 법적 절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알맹이가 없는 입장문 발표가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의적인 사과는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입장문은 팬들이나 제작진이나 대중들을 위한 입장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잘못을 최소한이라도 인정하거나 도의적 사과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내가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예인으로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대중들의 어떤 관심과 지지로 이제까지 박나래 씨가 존재해 왔던 만큼 지금 박나래 씨 이 논란 때문에 실망하는 팬들, 그리고 박나래 씨가 여러 프로그램에 관여를 하고 있었고 핵심적인 출연진이었고 앞으로 이 MC로서 출연해야 될, 바로 출연을 앞두고 있던 프로그램들도 있었거든요. 그 제작진들에게 끼친 엄청난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은 최소한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주사 이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NS 메신저 프로필이 최근에 바뀌었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했었다. 나만 땡땡땡이다. 허준 변호사님, 되게 화나 있는 상태 같거든요. 누굴 저격하는 겁니까? 지금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칠하는 것들이라는 표현에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메이크업을 하고 살아야 하는 연예인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이른바 분칠하는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낮잡아 이르는 표현으로 애둘러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만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연예인들이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입장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 이 자신은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다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이른바 주사 이모가 자신을 속였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속였다고 인정하거나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표현 대신에 이 책임을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연예인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리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고 연예인들을 탓하고 있는 그런 입장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아울러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계속해서 내문고 자기가 의과대학 교수였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어떤 무고함을 주장을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설령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면허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씨의 국내 면허가 없다는 걸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변호사님, 이 씨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키나 햇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칙적으로 시술자를 처벌하고 그 받은 환자를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이 환자를 대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 짧은 햇님이나 키 씨가 정말로 몰랐다라고 하면 사기죄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의사라고 속여서 시술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소개를 해줬다라거나 설비를 제공하는 등의 방조 혐의가 있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 될 수 있어서 수사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단순히 박나래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일일까,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